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이렇게 지나쳐서 점프를 해서 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지난 거예요. 행운의 여신을 지나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서양 속담에. 또 덜 점프를 해서 그 삼각형에 미치지 못한 여러 마리의 고래들이 있어요. 중도를 지킨 이 한 마리 고래만이 여기 쏙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이 삼각형은 뭔가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네요. 네. 그러고서 천전지 암각화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즈벤 문양을. 이 매듭으로 승천하는 것처럼 거대한 이 우즈뱀과 옆으로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마른 목골을 만들고 있는 이 우즈뱀, 그리고 매듭이 이렇게 복잡하게 뒤틀려 있는 문양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동아시아 그 각골문에 나타나 있는 그 용의 여러 형태예요. 여러 형태인데 이 용이 실제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건 뭐냐면 실제 뭐 용이 이렇게 승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지개를 통해서 했습니다. 무지개. 그래서 항상 이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용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실제로 보게 되는 거는 두 개의 머리로 표현되어 있는 무지개. 이 무지개가 항상 용의 대역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죠. 그 중국의 신화학자인 예수시엔이 이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시라카 시즈카 선생도 이걸 자주 인용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 동북아에서 가장 그 역사 전쟁의 현장인 홍산 문화에 무슨 이렇게 베개처럼 생긴 소위 쌍 수산 공기라고 하는 그 옥으로 만든 유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곰의 머리를 하고 있는 양쪽에 이 용이 있습니다. 거의 모티브상으로는 같죠. 세 개의 매듭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역시 형태는 조금 다르나 그 흐르고 있는 그 등뼈는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천전이 양각화해서 보여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무지개 홍자의 각골문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예. 제가 약간 이제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예. 제 말이 상당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돌아가는 건가. 천년이 암각화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소용돌이의 뭐 문양이라든가 뭐 우주뱀이 이렇게 나온다든가 뭐 옆으로 마른 목골을 만들고 있다든가 이것이 천년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부가 반구대에 나타나고 있고 천년에는 순수한 그런 기하학적인 문양만 그 문양과 사슴이 같이 있어요. 반구대에는 사슴은 좀 적은데 우주뱀과 뿔잔이라고 하는 그 문양이 고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사슴의 중계를 받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분포는 다른데 그 내부에 흐르고 있는 것은 기하학적인 문양을 해명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를 조금 분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도대체 이 6,500만 년 전에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자기 나름의 지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던 이 고래들이 반구대 암각하게 그렇게 그려졌는데 도대체 뭐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그림들이 그려졌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천전이 암각화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결국 그 이야기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이 뱀쇼를, 이 우주 뱀쇼를 좀 참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에 많은 상상력을 가동시킨 그 이미지들은 대부분이 두 마리 뱀들이 이렇게 매듭을 만들면서 승천하고 있는 구조를 띱니다. 물론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요. 뭐 중국의 그 복희와 여화가 이렇게 매듭을 만들고 있는 건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뭐 에덴 동산조차도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잉카에서 이렇게 출토된 모양이라든가 인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매듭 구조, 콜롬비아 인류학과의 그 박사 출신인 제레미 납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아주 과감한 추론을 합니다. 남미 샤머니즘을 굉장히 체험을 한 후에 이 우주뱀들이 두 마리 이렇게 꼬여서 흘러가는 것이 어쩌면 DNA의 장난일 수 있고, 그 우주뱀들이 우리 무의식이 증폭되었을 때 특별한 샤먼들만이 관찰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비전의 세계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걸 썼어요. 그 제목이 우주뱀 이퀄 DNA라는 책입니다. 이런 문양들이 전부 DNA 구조하고 유사한, 형태상 유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분자 생물학에서 DNA가 이런 식으로 꼬여져 있는 거는 뭐 우리한테 상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이 염기 서열, 얘가 우리 인생을 다 결정짓고 또 다음 그 세대들한테 우리의 생명에 대한 정보를 복제하고 또 전송을 시키죠. 이 매듭이 만들어낸 이 마른 목골 사이에서 모든 것이 결정을 지어지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희한한 추정을 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DNA 자체가 광자, 즉 빛 알갱이를 분출한다는 사실이에요. 분자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봤더니 생식세포, 체세포에 있는 DNA가 끊임없이 우리를 복제해서 우리가 지금의 형체를 유지하고 있죠. 이거는 DNA 복제를 하는 생명체로서 존립할 수가 있는데, 이 DNA가 빛 알갱이를 미량으로 계속 뿜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DNA의 고도로 일관된 이 빛 알갱이의 방출이라는 것이 트랜스 상태에 빠졌을 때, 샤먼이 트랜스 상태에 빠졌을 때 시각적으로 관찰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주나 시베리아에 있는 샤먼들은 광대버섯이라고 하는 특별한 트랜스로 가는 물질을 사용하죠. 우리는 샤먼들이 그런 약물을 사용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미에 있는 샤먼들, 다른 샤먼들도 항상 그걸 사용하죠. 인도의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들도 소마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 역시 광대버섯이죠. 어쨌든 니코틴 200mg이라든가 아주 특별한 제제를 사용해서 트랜스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샤먼들은 DNA에서 나오는 빛 알갱이를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고 해요. 아주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랜스 상태에서 몇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광, 번개가 치는 것처럼 지그재그를 긋는다든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긋는다든가 아니면 격자 문양 또는 파도 무늬, U자 모양 등 다양한 기하학적인 무늬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 상태에서. 즉 트랜스 상태에 빠진 샤먼이 시각적으로 딱 처음에 보는 게 뭐냐면 천전이 안각하에서 보여지는 그런 다양한 기하학적인 문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인지과학자들은 여기는 엔트롭틱으로 되어 있는데 엔톱틱이라고, 엔톱틱, ENTOPTIC, 엔톱틱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소위 내부 시각이라고 해요. 빛이 한 점도 없는 완전한 그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있으면 자신의 망막 내부의 스크린이 이렇게 쫙 열리면서
빛이 발현되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빛으로 오염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근데 정말 뭐 고독하게 이렇게 뭐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빛이 없는 가운데 막 우울증 환자가 되면 그런 경험할 수 있겠죠. 네. 일부러 그러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광원이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자기 신체 내부로부터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는 자신이 트랜스 상태가 아닌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뭔가 상태가 좀 바뀌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지각이 출현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트랜스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가 그 빛을 보면서 의미를 갖다가 붙여요. 아, 저것이 뭘까? 저것이 무엇이 아닐까? 라고 하는 순간 그 기하학적인 문양은 그 다음 단계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지그재그형을 보고 뱀이라고 한다든가 톱니바퀴라고 하면 그것이 그런 구체적인 형태를 띈다고 하는 거예요. 천자대 안각하에 보여지는 그런 기하학적인 문양들과 우주뱀이 같이 이렇게 병치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겹쳐져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심한 상태인데, 이때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무브먼트로 화하는 거죠. 아주 복합적인 환각이 나타나는데, 온몸이 회전을 하거나 소용돌이에 말려들면서 공중으로 날거나 또 잠수를 하는 것 같은 격렬하게 운동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인지과학자들, 분자생물학자들이 발견해낸 이야기들이에요. 천연의 안각하에 있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우리가 아무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리고 심지어 용조차도 우리가 용이라고 부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상징적인 동물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처음의 시작은 아까 무지개라고 하는 거대한 빛의 물을 통해서 이제 반사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의 환각적인 그 빛의 색채, 그 끝에 용 두 마리를 이렇게 배치해 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할 수 있죠. 이번에는 한번 제가 기대해 볼게요.
형상이 뭘로 보이세요? 이 역시 두 개의 그 빛의 아주 긴 몸체를 가진 이 빛의 형체가 맞물려서 이루어져 있는데,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괴물의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트랜스 상태의 두 번째 단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까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순수한 빛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음양처럼, 태극무늬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구체적인 의미처럼 보이는 거죠. 흰노박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눈에서 그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 영화, 예전에 뭐 명화극장 같은 데서도 많이 해줬어요. 아마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 없어요? 네.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너무 없어서. 네. 이 영화가 세계 영화 베스트에 넘버 1에 등극했어요. 21세기 초입에. 이 영화가 한 여성의 눈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부 시각 또는 내부 섬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프닝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영화 줄거리를 다 알고 있죠. 한 여성이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그 형사를 속이기 위해서 추락사한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형사는 그 금발 그 여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 여성하고 매우 유사한데 금발이 아니라 흑발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사랑을 하죠. 그리고는 기어이 금발로 바꿔버려요. 근데 금발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은 여성이 되는 거예요. 시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 살아있는 여성들어 시체가 되라고 이렇게 계속 강요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흑발의 여성이 사기를 쳐서 사실은 떨어져 죽은 바로 그 금발 여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금발 여성이 되어서 진짜 떨어져서 죽어요. 네. 그 내용이 그 너무 유명한 히치콕 영화 내용이 영화의 역사를 그 한편에 뭐 압축했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어쨌든 그것이 이 오프닝 장면 안에 단서가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서 나오는 이 시각적인 환영이 결국은 시체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체를 살아있는 것으로, 오브제를 생명체로. 어쨌든 이 필름은 바로 첫 번째 이 오프닝에 내부 섬광을 통해서 다시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해요. 이 안각화를 통해서. 이런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체코의 18세기 생리학자인 잔 에반젤리스타 프르키니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이제 발견한 것이 우리 눈의 세포에 있는 추상체와 간상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빛의 자연 발광 현상이에요. 소위 시냅스라고 하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화학 반응도 있지만 전기적인 반응도 있죠. 이게 감전으로 이렇게 일어나죠. 하나는 전기적인 화학적인 방식의 소통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전기적인 방식의 소통이 일어나는데 바로 전기적인 방식이 어떤 스파크를, 내부 섬광을 만드는가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죠. 알타메라 동물벽화를 보거나 안각화를 봤을 때 우리가 처음 보는 거는 고래 아니면 들소 그림이에요. 근데 미술사의 기원이
알타미라에 또는 라스코에 들소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창문 문양 또는 물결 무늬 또는 섬광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패턴들로부터 봐야 된다. 왜? 동굴은 어두웠다는 사실이죠. 동굴은 매우 어두웠고 그 어둠 속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트랜스 상태에서의 그런 구체적인 감각의 이미지였다는 사실이죠. 이런 주장을 지금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초기에 프르키니에가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내부 섬광에 관한 정리되지 않은 많은 이제 그 스케치를 남겼어요. 이런 형태들이 천전양각화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지금은 한 1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마른 목골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이 소용돌이 치는 문양도 있죠. 3개의 동심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금 문양도 이 원운종의 무늬도 당연히 있고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 이야기가 약간 황당하게 시작을 해서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증명은 아니에요.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예술의 관점에서는 몇 가지 드릴 얘기가 있어요. 이게 주제환이라고 하는 현실과 발언, 그러니까 민중미술 진영에 뭐랄까요, 이 뒷바라지 해주던 분이 나이 40이 됐을 때 첫 번째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욕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야, 임마, 너는 나이가 40인데 이거 만화를 그리고 있냐. 이걸 만화라고 본 거죠. 80년대 이런 식의 만화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이렇게 만화를 그린다는 거는 진지하지 못한 태도였어요. 어른이 만화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꿀만 맞죠. 이렇게 이렇게 논문이라든가 이렇게 묵직한 장정에 책을 읽어야지 만화책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불경하고 아주 좀 약간 유치하게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셨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무의식 상태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아까 보여드린 내부 섬광의 패턴하고 거의 일치해요. 근데 지금 선풍기를 발로 끄고 있죠. 그리고 담배째를 이렇게 흩날리면서 파리가 밍밍 날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80년대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의 몽상을 그렸다고 해요. 그 몽상의 세계가 전부 내부 섬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그린 작품이. 그리고 태풍 아방가르호의 시말. 아방가르드도 아니에요. 드는 어디 날아갔어요. 태풍이 그냥 찻잔 속에 태풍으로 거쳐버린 이런 비판적인 그림 안에 내부 섬광의 코드가 이렇게 가득 차 있을 수 있구나. 어쨌든 우리는 긍정된 지식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상력을 조합을 해서 신화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신화는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TV 크라운이라는 백남준의 작품이에요. 백남준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TV로 빛의 매체인 TV로 작업을 하면 할수록 신석기 시대가 점점 좋아진다. 신석기 동굴 안에서 2가지가 탄생했는데 하나는 음악을 동반한 춤이고 또 하나는 비디오 아트다 라고 하는 매우 암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동굴 안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한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비디오 아트라는 건 도대체 뭘까?
백남준의 전시장 안에 놓여져 있는 TV의 그 세계라는 거는 그 전시 공간은 너무나 어두워요. 어두운 공간 안에 TV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 체험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내 세포와 내 세포의 시냅스가 만들어내는 연결고리를 자극하고자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빛의 체험이죠. 1879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이전의 어떤 상태. 네. 제가 2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만 하고 30분은 질문에 제가 할애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네, 질문 하시고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진짜 좋은 질문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준비해온 영역 안에 있어요. 이거는 북미 인디언들이 만든 안각화를 매우 이렇게 도식적으로 표현한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동 미술하고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즉각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반론은 스페인 출신의 호앙 미로라는 화가입니다. 그 사람의 그림은 굉장히 아동들이 그린 그림처럼 유쾌한 그 동심의 세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대 미술사론을 쓴 미술평론가 로버트 샤피로에 따르면 그 아동 취향의 그 그림들은 스페인의 안각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가득한 그 모티프로부터 진전되었다. 즉 앞서 본 이런 문양들이 호황 미로의 세계에서는 거의 영향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질문 있어요? 해주십시오. 눈을 감으면 뭔가 빨간 푸줄, 파란 푸줄 같은 게 살짝씩 보이는 게 그런 거가 스트레스 상태가 아니라고 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내부 시각 그래서 엔톱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사실은 제가 섬세하게 구분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는 내부 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시각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직접 해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안각화의 세계로 그냥 티켓을 끊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샤워장에 가셔가지고 그 물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샤워기. 자기 그 감은 눈을 뜨거운 물로 이렇게 바꿔서 눈을 이렇게 자극을 해보세요. 이미 그런 패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뭔가 어지러운 그 문양들이 막 그려지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익숙해지면서 이런 강렬한 빛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 눈꺼풀 위를 부드럽게 자극을 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즉 자기 망막세포 안에 있는 DNA가 자극되는 거예요. 매우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부 섬광, 즉 포스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눈이 아니라 뇌 안에서 발현되는 이미지예요. 그거는 샤먼들만이 할 수 있어요. 포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프루키니에가 발견한 건 내부 시각이 아니라 내부 섬광의 차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두 개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이런 질문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포스핀이라는 차원에 도달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신기가 있거나 뭔가 특별한 뭐 홍어를 먹는다든가 뭔가 필요하겠죠. 네.
데이비드 루이스 윌리엄스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자가 한 분 있어요. 이분이 획기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이 동굴 안에 있는 마음이 어디서 출현했는가,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여러 저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어요. 이겁니다. 엔토틱, 이 내부 시각에서 나타나는 이 패턴들과 남아공화국의 그 산족이 바위에다 그린 암체화의 문양들과 그 다음에 코스족이 그린 몇 개의 패턴들, 그리고 팔레올리틱 아트, 안각화에서 나타나는 문양이 정말 놀라울 정도의 동형성, 유사성이 아니라 거의 한바퀴처럼 포개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여기 뭐 U자 모양도 당연히 발견이 되는데 결국 이걸 유럽학계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서구 백인들이 아무런 반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레고리 행콕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슈퍼내추럴 보면 현재 어떤 상황에 가 있는지 대략 보실 수가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가장 유명한 책 한 권만 들라고 하면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어도 그 책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섭, 컨실리언스라는 그 책인데 그 책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통섭이라고 하면 이 자연과학의 세계, 과학적인 진리의 세계를 인문학의 세계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합을 해서 통합시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 이전에 학제간 시도, 다원적인 시도,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교차시키고 결합을 시키자, 학문을 통합하자. 그랬을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보여지는 환각 상태에서의 이 거대한 뱀들의 뱀으로 표현된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이 페이지가 그대로 나와요. 통섭이라는 책에. 마술사의 꿈에는 진짜 뱀으로부터 이상화된 꿈의 뱀, 몽사, 서펜트, 그것이 나타난다. 내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 이 꿈의 뱀은 꿈속 세계에서 가장 자주 마법에 걸리는 야생 생물에 속한다. 또한 마약을 할 때 보이는 환상의 단골 손님이기도 하다. 이 몽사가 판타지의 강력한 이미지이며 잠재의식에 따라서 명멸한다는 사실은 아프리카 주울루족, 그 아프리카 토인들이죠. 그 구성원이나 뉴욕 맨하탄의 시민이나 똑같다. 꿈꾸는 자의 경험하고 그에 속한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마법화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환각 상태에서 뱀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를 그대로 기록한 거를 하나 갖다 놨어요. 좀 이제 긴데 그냥 눈으로 이제 보세요. 아까 저 질문하신 분이 아마 겪으셨을 법한 색채하고 같이 결부지어서 하는 빛의 체험도 있어요. 나는 술이 아니라 색을 피처럼 자극적인 빨강을 개우고 있다. 목이 아프다. 눈을 뜨니 옆에 뭔가 있는 것을 느낀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그 수많은 그 유동하는 이미지들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남아메리카의 아마린고라는 화가는 숲속의 텔레비전이라는 주제로 그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거대한 우주뱀 두 마리가 주재하는 숲속에 색채가 형광으로 이렇게 물들어버린 세계예요. 색채가 분명히 이렇게 컬러풀하게 청천연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빛의 세계인 거죠. 페요테라고 하는 선인장이라든가 아야우아스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 사원들의 특별한 약물을 사용을 해서 트랜스 상태에서 겪는 체험이에요. 이런 모양들을 하고 천전이 안각화에서 보여지는 문양들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양들, 우주뱀이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만들고 있는다든가, 또 옆에는 의식의 차원에서 일상이 이렇게 또 끼어들기도 해요.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 꿈의 공간에. 그리고 자기 문화권에서 주장하는 날개 달린 천사들이 삼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자신이 믿고 있는 문화의 어떤 유형하고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이는, 그리고 옆구리에는 일상이 또 와서 박혀 있어요. 이미지의 상상적인 장소죠. 이걸 여과 없이 이들은 수천 점, 수만 점 이렇게 그려왔어요. 우리한테는 그것이 안과가 형태로 남아있는데, 네, 천상의 세계까지도. 그리고는 중세, 서양에서 그 소위 나쁜 영이 있죠. 나쁜 영. 기사가 퇴치해야 되는. 근데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용일 경우는 뭔가 야릇한 느낌을 줍니다. 단순히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양의성이 가미된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다시 그 통섭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몽사라는 것이 여성을 수태하게 만드는 자, 동물로 변형되는 그 원천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잠깐 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체 내부로 표현된 것이 인도로 치면 쿤달리니라는 명상이에요. 쿤달리니 명상은 이 하부에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상단전에까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두 마리 우주뱀으로 표현하는 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단에서 이 빛의 날개를 펼친 새가 이렇게 날죠. 날개를 펼치죠. 동대문 그 흥인지문에 가면 황룡과 청룡이 두 마리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구마 선생의 태몽도 그렇지만, 그리고 고대 소설 있죠. 전우치전이라든가 이게 최고운전, 최치원전 보면 역시 두 마리 용이 이렇게 매듭을 치면서 승천하는 태몽이 나옵니다. 특별한 그 사람들한테. 결국 이 두 마리 뱀이 만들어내는 가장 앞권은 아프리카에서 그려진 안과카일 것 같아요. 거기는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상에 말라 죽은 이 뱀이 원숭이들의 특별한 도움을 받아서 천상의 12구비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천상의 또 다른 뱀의 영양 공급을 받아서 지상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수많은 이 굽혀진 부분에는 원숭이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문화적인 그 변이 형태는 다르나 다 똑같다. 그 백본, 그 등뼈가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천전리와 반대 안각화를 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터무니없지 않은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주뱀, 둘이자 하나인 우주뱀이고, 그리고 이 각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성의 그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한 해석입니다. 현재 정평이 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날카로운 예각을 이루고 있는 디테일이 다 달아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소수자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우리 이 천연리와
반굴의 안가가 가지고 있는 이 고래들의 쇼가 단순한 시각적인 볼거리가 아니라 그 내부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좀 더 진전된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레미 낙이라는 사람이 이 우주뱀의 거대한 이 꿈틀그림과 DNA의 이 꿈틀그림을 같다라고 대단한 가설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뱀이,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각 배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호를 제시를 하고 뭔가 이 왼쪽편에 숭배의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고래를 이렇게 잡는, 고래를 사냥하는 두 개의 그 모순되는 그 행위, 그걸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한반도의 고래 그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고래한테 고삐를 걸어가서 마치 모비딕에 나오는 에이하브 선장처럼 고래를 말을 탄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어떤 미스테리한 그림입니다. 이게 반부대왕국에 나타나 있는데, 아마도 그 좌계 김영래 선생 같은 분은 아주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계세요. 고래를 길들여가지고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타고 다녔다라는 설이에요. 근데 그림의 형상이 딱 그러는 거죠. 아, 고래를 타서 너무 심한다. 그래서 만세!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한반도 남단에 고래 양식업을 했었다. 지금 여기는 저기 배를 타고 다수가 고래 사냥을 하고 있는, 작사를 찍고 있는 장면이에요. 생명의 기호가 있고 이렇게 숭배하는 전체적인 그 상징이 있는 건 좋은데, 그 바로 옆에는 그렇게 숭배하는 대상을 이렇게 사냥을 해요. 고래고기를 먹는 거죠. 사냥을 해서 직접적으로. 왜 하나는 숭배를 하고 하나는 죽이는가? 그냥 숭배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근데 그들 안에는 기묘한 자연과의 계약 관계가 있어요. 대칭적인. 고래를 죽이면서도 고래를 멸족시키지 않는 어떤 방식의 신화적인 사유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 그려진 우키요에 타입의 그 고래예요. 이렇게 무장한 한 남자가 특유의 그 일본도를 가지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고래 사냥 장면이죠. 매우 과장스럽고 인위적이죠. 이런 식으로 사냥했으려면 보지 않는데, 아마 이 사무라이의 어떤 허영을 위해서 이렇게 그려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이제 우리 문헌에 나타나는 걸 보면 뭐 그래서 고래, 원래 우리는 고래라고 읽는 거죠. 예. 리을, 아래야, 리, 그래서 고래라고 이렇게. 네. 고래의 눈은 명월지와 같아서 이렇게 빛이 난다. 우리 이제 문헌에 나타나 있는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 또는 현산어보라는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 고래 많이 잡아가는데 우리는 고래를 잡지 않는다. 왜? 관리들이 다 수탈해 간다. 그래서 고래를 아예 사냥을 하지 않는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제 이런 얘기 나와요. 네. 이게 이제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 현산어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름이 이게 향유고래인 거죠. 향유고래, 거대한 항아리에 열통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개화파의 거두로 알려져 있는 김옥균이 사실은 첫 번째 캐슬이 포경사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고래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동해와 남해 안에 있는 고래들을 잘 다스리는 고래 관리사인 거죠. 동남제도 개척사라고 이렇게 한다. 근데 울산늑약 그 체결됐을 때 자결한 선비인 황현의 매천야락을 보면 김옥균은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입으로만 고래를 생산한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포경사라는 벼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나와서 고래를 관리하지 않은 거죠. 네. 예나 지금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 선박에서 이양선이죠. 우리 동해안에 있는 고래들을 실제로 관찰하고 이렇게 기록한 그 문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근대적인 기술로 이렇게 작사를 3방이나 이렇게 써와가지고 사냥을 하죠. 이미 이 시기가 되면 고래는 서서히 개체수가 격감합니다. 서해에도 고래가 살고 있었는데 1945년이 되면서 멸종해요. 서해에는 고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에는 지금 원래 가장 유명한 귀신고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디로 가 있냐면 알래스카와 북미 그 북서해안으로 가 있어요. 글로 간 지가 벌써 한 100년 되는 것 같아요. 안 돌아와요. 다시 이제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만 있고, 예. 아까 이제 보여드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띄엄띄엄 해가지고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고래하고 인간이 공존하는 그 세계가 반구대 암흑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세계라는 것은 사냥과 숭배라는 문화의 양이성입니다. 하나는 밤에 놀리고 하나는 낮에 놀리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고래를 잡으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고래야, 나는 너에게 네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주었다. 나의 가장 훌륭한 작살. 이제 내가 그것을 가져라. 제발 너의 힘센 손으로 그것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보시죠. 먼 옛날에 바닷가에 전부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어요. 처녀한테 반한 고래가 바닷가에 자주 접근을 하더니 갑자기 잘생긴 청년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고래인 거예요. 고래를 낳았어요. 그래서 성장한 뒤로는 전부 다 바다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전부 인간이에요. 반은 고래를 낳고 반은 인간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드디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자식인 인간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가서 사냥을 하죠. 근데 거기서 마주치는 고래는 누굴까요? 자신의 형제들이에요. 그랬을 때는 야생의 윤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고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앞서 보여드린 그 노래에서 작사를 내가 최대한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그게 그냥 유치한 사기가 아니에요. 어떤 윤리적인 태도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세속 5기에 보면 원광법사가 마지막 계율로 만든 것이 살생유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일 때는 가려서 죽여라.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결국 죽고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형제들이 저렇게 바다에 고래가 많은데 왜 잡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형제들이 잡은 고래를 어머니가 보고서 너희들하고 닮지 않았다는 그런 시각적인 이유로 너희들 형제를 죽였다. 당장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는 죽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고래였던 거죠. 고래, 줄 긋고 인간과 고래는 같아요. 반구대 암각화에서 보여지는 그 거대한 파노라마 치는 생명의 현장이라는 것은 그 생명들, 무짐승들과 물짐승들이 보여주는 그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는 깊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죠. 고래를 잡긴 잡으나 그 생명은 순환되고 있어요.
북미 인디언 중에 톰슨이라는 종족이 유포한 유명한 그 신화가 있습니다. 사냥꾼과 야생 염소. 이번에는 고래가 아니라 염소예요. 야생 염소를 잡기 위해서 벼랑까지 이렇게 쫓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염소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한 아리따운 미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냥꾼은 그 미녀를 쫓아서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미녀는 정말 미끄덩한 암염소로 바뀌고 이 사냥꾼 역시 순염소로 변신을 하게 돼요. 동굴의 마법이죠. 동굴이라고 하는 이 바깥의 세계, 일상의 낮의 세계와 마법이 허용되는 이 문지방이 있죠. 문지방이라고 하는 리미널리티를 통과했을 때, 그 문 없는 문을 통과했을 때 그 너머의 세계라는 것은 생명이 평등한 세계죠. 그래서 염소로 변하게 되는데 그 온 겨울 내내 이 순염소는 암염소들하고 교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처제들, 심지어 장모까지도 전체 다 생명의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봄이 됩니다. 봄이 되니까 이 암염소가 아내가 얘기를 하죠. 당신은 이제 돌아가도 줬어. 거기서부터 얘기해요. 자, 당신의 활과 화살이 여기 있어요. 당신은 이제 훌륭한 사냥꾼으로서 절벽 위를 걷는 야생 염소들을 뒤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야생 염소를 죽이거든 그들도 사람이니까 사체를 다룰 때는 경의를 표해 주세요. 왜? 염소와 인간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낸 생명이에요. 하이브리드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암염소라는 것은 당신의 아내이며 당신의 처제이며 당신의 장모고, 새끼 염소는 당신의 자손이라는 거죠. 당신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암염소와 새끼 염소는 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냥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천암에 해당하는 순염소들만 쏘세요. 가장 불쌍하죠. 천암들이 가장 불쌍해요. 그들은 개미 세계에서도 숫개미들은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 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들을 죽이더라도 미안한 감정,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죽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존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평등하게도 그 원래 세계로 되돌아간다. 불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윤회라는 그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초기 형태가 이 신화 속에 담겨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전생에 매우 게으른 소가 되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농부의 그 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또 게으르게 살고 있으니 다음 생에는 훨씬 못한 존재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스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윤회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발상 자체에 바로 이와 같은 윤리의 세계가 담겨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고래에 대한 자료를 여러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즘 이제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팀이 뭐 6대 0으로도 이기고 4대 2로도 이기고 그러죠. 그리고 이긴 팀은 막 환호하고 진 팀은 완전히 이렇게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 축구라는 건 과정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고 골을 넣어야만 하죠. 결과 중심적인 세계관이에요. 매우 자본주의적이에요. 승자가 다 가져요.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1대 0으로 이겨도 그냥 수비만 하다가 역습 한번 해서 골 넣으면 그 팀이 나중에 웃는 거예요. 최고의 웃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하다라고 하는 냉혹한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런데 이 축구공을 비서구권에 뉴기니의 쿠가마 종한테 축구공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축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몇 날 며칠 계속 축구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교사가 가서 봤는데 웬걸 스코어가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스코어가 3대 0이라고 해요. 그러면 3대 3이 될 때까지 축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아질 때까지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팀이 축구를 훨씬 잘하죠. 6대 0이 됐어요. 그 다음날 또 축구를 하는 거예요. 6대 6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도 한 팀이 너무 잘해요. 9대 0으로 이겨요. 그 다음 날에는 9대 9가 될 때까지 축구를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천칭의 서울이 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의례, 신을 마주하는 굿의 형식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모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을 마주하는 리추얼인데, 즉 굿이라는 형식인데 그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기우뚱거리면서도 대칭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끝난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신화 세계에서 아주 핵심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이런 무성부의 사유, 그거를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야생의 사고라는 말을 했죠. 한국은 종교 갈등이 제법 있죠.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도상을 한번 보세요. 석조상. 고구려 협실보살인데 보살의 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요. 저기 부처는 부처가 거느리고 있는 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다 불교에 나오는 캐릭터들이죠. 근데 장신구 그 이상의 의미로 십자가를 이렇게 차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언어도단이죠. 근데 그들의 세계에서 뭐 BC 이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기원전으로 생각이 들어요. 종교라는 것은 대칭적인 관계예요. 단지 동북아시아에서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하늘에 대한 숭배예요. 즉 하늘에 대한 숭배라는 건 샤머니즘의 세계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베이스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종교를 믿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늘을 숭배하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건 두 종교의 충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어쩌면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런 죄를 짓고도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또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어법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가 우리한테 사라졌죠. 더 이상 우리는 윤리적이지 않잖아요. 신화를 믿지 않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세계에서 알고 있던 무의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이트 라칸 타입의 무의식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페루에 1975년 무한 지파브로스의 무의식이라는 책을 쓴 이냐초 마테블랑코, 좀 어려워요. 이냐초 마테블랑코. 그 사람의 그 책에 따르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닌 거죠. 네, 끊어져 달아났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위에 의식이 있어요. 낮의 논리가 통용된 의식이 있고 가장 하부에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 위에는 뭐가 있냐면 자아의식이 있어요. 자아의식.
자아의식은 불교 세계는 말라의식이라는 거고, 무의식이라는 거는 불교 세계는 아래의식입니다. 이 두 개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의식하고 충돌을 해서 중앙에 이미지 상상적 장소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억압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샤머니즘과 불교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구도예요. 의식의 억압 상태에서 억압당한 무의식이 반드시 귀환한다, 되돌아온다. 전설에 보면 나오는 귀신처럼.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간에 한 층이 더 있고 그 한 층 위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미지의 생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전제를 했을 때 지금 4가지 특징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층에서의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개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한테는 다 이름이 있어요. 개체로서 이름이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말이에요. 아주 깊은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람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름보다 전체로서의 성격이 더 중요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다 뭉뚱그려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여기 사슴이 한 마리 있으면 사슴에 뭐 어떤 뿔이 달렸다든가 그런 디테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종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의 구문을 따르지를 않아요.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2시가 지난 후에 4시가 된다. 이게 보통의 화법이라면 이 세계에서는 4시가 지난 다음에 2시가 된다는 것도 얼마든지 성립을 해요. 폴은 피터의 아버지다. 고로 피터는 폴의 아버지다. 또 역시 성립을 해요. 굉장히 윤리,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의 세계를 어기는 듯한 표현을 써요. 평등하게. 세 번째는 뭐냐면 전체와 부분이 일치를 해요. 부분을 한 동물의 사체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다 분해를 했어요. 분해된 거를 다 합치더라도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부분 안에는 전체가 담겨 있어요. 겨자씨 한 알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표현을 즐겨 쓰죠. 동아시아 사람들은. 한 쌀알 안에다가 용용자를 10자를 써놨다고 하죠. 이의 율곡이의 그 아우 이유가 쌀알 한 톨 안에. 왜? 그것이 10마리 용이 우주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나뭇잎 하나에 나무 전체 형상이 담겨있다. 이런 표현을 즐겨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문화적인 감각에서도 이런 형태의 무의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네. 하여튼 여기 뭐 점점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뭐가 좀 정리가 산뜻하게 되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동물을 상대할 때 우리가 그 동물과 인간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호랑이 이퀄 인간, 곰 이퀄 인간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부분이 반무대 안각하에도 들어있다. 그리고 그들이 무의식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생명의 평등성을 극단적으로 사고를 했었다. 그거를 우리가 야생의 사고라고 하는데